중요한 혈관 세 가닥이 있습니다. 그 세 가닥의 혈관으로 심장에 혈액이 공급이 되면서 이 펌프가 움직이게 되는 건데요. 순간적으로 심장마비가 오거든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식간입니다. 인류가 와서 병원을 가는 데만 시간이 지체가 되겠죠. 그리고 병원에 간다고 해도 뭐 접수하고 응급의학과 선생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 과정을 하는데 또 그 채로 시간이 지속되다 보면 심장 근육이 썩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2시간 이내에 뚫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뚫어주는 데까지 2시간이잖아요. 자, 심근경색 예방을 위한 최고의 생활습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미리 예방해야 되잖아요. 네. 아니랑 이거 두 가지인데요. 최악의 경우 이제 심근경색, 뇌졸중, 뇌출혈까지 갈 수 있죠. 갑자기 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간과하세요. 경각심을 안 갖는 거죠.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확 막혔을 때 후회할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콜레스테롤은 고지혈증은 불행의 씨앗이다. 그리고 술, 고지혈증이라고 약 드시면서 밤에는 또 술 드시고 그러면 이제 병 주고 약 주고. 일단 고지혈증 자체가 증상이 없다 보니까 다들 방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말 큰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고지혈증이 나왔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적극적인 치료라 그러면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건강도 건강이지만 가계 지출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병원비에, 약값에, 식비에, 교육비에, 거기다가 통신비까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아주 똑똑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까요? 인터넷만 새로 가입해도 최대 48만 원, 휴대폰은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은 최대 30만 원까지. 더불어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전화기는 안 바꾸고 통신사만 바꿔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준다니까요. 그리고 추천 이벤트도 있어요. 내가 가입하고 지인을 소개하면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이 중복 지급됩니다. 1명, 2명, 3명 지인 추천도 쌓이게 되면 나에게 고스란히 혜택이 돌아오겠죠? 꿀팁이라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1670-2521로 거셔서 상담하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챙기시고 통신비도 꼭 챙겨가세요. 역시 인터넷 비교원.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연세 든든내과 원장 김재현입니다. 요즘 심근경색 환자들 예전보다 많이 늘었나요? 많이 늘었죠. 연령대도 연령대는 많이 낮아졌고 예전에는 보통 이제 50대 이후에 의심을 했었거든요. 예. 요즘에는 40대는 너무 많고요. 30대에도 간혹 진단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심근경색이 그 남성분들이 조금 더 발병률이 높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많으세요. 30대 여성분이 좀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예전 같았으면 오셨을 때 제가 이제 심근경색까지는 잘 안 떠올리게 되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거기까지 다 생각을 하고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아, 혹시 이렇게 되는군요. 네. 그러면 이게 연령대도 낮아지고 남성이 많았는데 여성도 좀 늘어나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자체가 서구화되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드시는 것 자체가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이 이제 너무 일반화됐잖아요. 젊은 분들도 대부분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해서 드시는 분들은 사실 요즘 거의 없고요. 또 배달이 또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요즘에 배달 시켜 먹거나 뭐 식당에서 사 드시거나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또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생활 습관이 혼자서 지내면서 그냥 사 드시거나 인스턴트 시켜 드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오히려 심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환경이 형성이 된 거네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심근경색 정확하게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심장이 원래 하는 일이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주는 펌프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펌프도 어떤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펌프, 심장이라는 펌프에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는 중요한 혈관 세 가닥이 있습니다. 그 세 가닥의 혈관으로 심장에 혈액이 공급이 되면서 이 펌프가 움직이게 되는 건데요. 세 가닥의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심근경색이 올 수 있는 건데, 문제라 그러면 터지거나 찢어질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막히는 거죠. 혈관이 막히면 그 혈관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고, 그 혈액 공급이 안 되면 그 혈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근육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오랫동안 이제 막 아버님 말씀 듣는다고 쥐가잖아요. 그렇죠. 저리거나. 예. 저리잖아요. 네. 그게 왜 저려요? 피가 안 통해서 저린 거거든요. 근육에 피가 안 통하니까 근육이 마비가 오고 경련이 오고 그러는 건데, 심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이 잘 움직이면서 짜줘야 되는데 그 근육에 피가 안 통하니까 근육이 저려오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릎 꿇었을 때는 다리를 피면 이제 혈액순환이 되면서 풀리잖아요. 근데 심장 혈관은 막혀버리면 그걸 뚫어주기 전까지는 풀리지가 않겠죠. 그러면 그 채로 시간이 지속되다 보면 심장 근육이 썩습니다. 우리 다리 혈관이 계속 피가 안 통한다고 생각하면 감각이
없어지고 그렇죠. 색깔이 변하고 네. 썩겠죠. 그런 상황들이 이제 심장에 생기는 건데 이제 그 상황, 그 과정을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심근경색과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골든타임이라는 맞아요. 단어인데 이 골든타임은 구체적으로 네.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그리고 그 시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관이 막혀서 근육에 혈액 공급이 안 되고 그 시간이 지속되면 근육이 썩는다 그랬잖아요. 근육이 썩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복구가 안 되거든요. 뚫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이 썩기 전에 뚫어줘야 된다는 개념이고 그 시간이 막히고 나서 2시간 이내로 봅니다. 그럼 그 막혔다는 거는 심장이 멈춘 시간부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혔다는 거는 그때 심장이 혈관이 3개가 근육에 공급을 한다 그랬잖아요. 물론 심한 경우는 한 개만 막혀도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혈관이 그래도 근육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심장마비가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가 막히면 그 막힌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면 2시간 이내에 뚫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뚫어주는 데까지 2시간이잖아요. 그럼 증상이 있으면 집이든 어디든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걸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네. 119를 부르든. 네. 119가 와서 병원을 가는 데만 시간이 지체가 되겠죠. 네. 그리고 병원에 간다고 해도 뭐 접수하고 응급의학과 선생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 과정을 하는데 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골든타임 뭐 2시간 뭐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증상이 있으면 바로 간다. 이게 저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2시간 안에 이런 게 다 이루어지려면 그렇죠. 2시간의 시간이 넉넉한 시간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내가 증상이 있고 이게 심근경색일 수도 있나? 골든타임이 2시간이라 그랬지? 그럼 이거 좀 마치고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증상이 있으면 바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빨라야 1시간에서 2시간이에요. 그러네요. 그만큼 촌각을 다투는 질병이 바로 심근경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네. 이 신호를 우리가 알아차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뭐가 있을까요? 심장 혈관이 막히고 마비가 되면 결국엔 심장이 제대로 못 뛰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고 우리는 쓰러지거든요. 그때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을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초기에 나타나는 건 일단 심장이 우리 가슴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뻐근한 느낌. 마치 위에서 누가 깔고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 내 가슴에 누가 올라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올라타서 엉덩이로 깔고 누르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고요. 짓눌리는 느낌, 쥐어짜는 느낌. 가슴 쪽이 그런 느낌이 난다 그러면은 반드시 심장 쪽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뭐 갑자기 나타나지 않더라도 초기에는 증상이 있었다 없었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증상이 있었다 없었다면 환자분들이 간과합니다. 잠깐 있다가 또 괜찮으면 괜찮네 하고 이제 병원을 안 가요. 근데 증상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통은 이제 심근경색 초기에는 협심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데 운동을 하거나 심장이 좀 빨리 뛰는 그런 상황,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때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가 또 그게 풀리면 괜찮아져요. 그때 심장에 나타나는 증상이 운동을 하면 심장이 좀 눌리는 느낌이 난다? 빨고 있는 느낌이 난다? 이걸 바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좀 숨이 차다. 내가 조금 걸었는데 집에서 화장실 가는데 왜 숨이 차지?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심장이 두근두근한다. 이 심근경색 초기에는 부정맥도 같이 동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통증이나 누르는 느낌이 아니더라도 평소와 다르게 심장이 좀 두근거리는 느낌? 내가 느끼는 건 두근거림이지만 실제로는 부정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그것도 심장 혈관이 안 좋아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도 간과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제 심장 쪽 통증이라고 하면은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목 쪽이랑 등 쪽, 어깨 쪽까지 같이 뻐근하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 가슴이 답답하거나 짓누르는 느낌인데 이게 어깨나 등도 좀 뻐근한 느낌? 그게 있으면은 반드시 심장 쪽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심근경색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치료를 제때 안 받는다고 사망하진 않아요. 어떻게 운이 좋게 그 막힌 채로 나머지 혈관들이 심장이 어쨌거나 공급을 하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그 근육은 죽은 채로 지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본인은 잘 모르고 그냥 지내세요. 통증이 왔다 그냥 참다 지내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다행히 심장마비까지 안 간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심장 혈관 한 군데에서 제대로 그 근육에 공급이 안 되니까 심장이 제대로 쥐어짜주질 못하거든요. 그 펌프가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 근근히 작동을 한다. 근데 그렇다면 펌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몸이 붓습니다. 근데 몸이 붓는데 일단 눈에 티가 나는 게 하지부조. 종아리 쪽을 눌렀을 때 손가락 모양이 푹푹 들어가거든요. 그런 게 나타나고 우리가 몸이 붓는다는 거는 장기도 붓는다는 거거든요. 겉에서 봤을 때 붓는다는 건 안에도 붓는다는 건데 그런 경우는 이제 폐 쪽에도 물이 찹니다. 그래서 숨이 차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걸 모르고 지내셨던 분들도 꽤 많으세요. 다리가 붓거나 숨이 차다 이런 것도 내가 심장에 혹시 뭐가 지나갔나?
이런 걸 생각해 볼 만한 증상입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하신 중에 협심증 얘기를 잠깐 하셨거든요. 네. 흔히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심근경색과 협심증이에요. 맞아요. 차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맞아요. 비슷한 개념이긴 해요. 협심증에서 더 진행한 게 심근경색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협심증은 심장 혈관이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을 협심증이라고 그러고요. 심장 혈관이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증상, 그걸 무시하고 지내다 보면 혈관이 점점 더 좁아지면서 막히겠죠. 그렇게 막혀서 근육에 아예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 상태, 그걸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하고요. 차이는 있는데 비슷한 개념이고, 협심증 때 발견을 해서 심근경색까지 진행이 되지 않도록 생활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정을 하고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간혹 소화가 잘 안 된다 또는 체한 것 같다 맞아요. 해서 병원을 왔는데 심근경색일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의사들 입장에서는 철렁철렁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진료의 시작이 일단 환자한테 문진을 하잖아요. 뭐 환자가 불편해하는 증상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체했어요. 근데 이 체한 게 사실은 심장 문제인 경우가 꽤 있어요. 체한 거는 원래 위하고 관련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환자는 답답함을 체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환자의 표현은 체했다인데 사실은 답답한 증상인 거고, 그게 심장의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 환자는 그냥 체했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환자 얘기만 듣고 소화제를 처방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병을 놓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체했다고 했을 때도 저희들은 항상 그 심근경색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위험 요소들을 항상 따져야죠. 이 환자의 나이라든지 과거력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담배를 하시는 게 있는지 이런 거 따져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항상 심근경색을 염두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순간적으로 오게 되면 가장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아요.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고 그만큼 요즘에 많기도 하고요. 혹시 심정지 직전 환자가 보이는 실제 모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아니고 뭐 응급실이나 심장내과 전공의 시절에는 많이 겪었죠. 심정지가 온다면 그냥 갑자기 심정지가 오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심장의 혈관이 막히고 근육이 괴사가 돼서 마비가 오기 전에 부정맥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부정맥이 옵니다. 심장이 바르르 떨리거든요. 심장이 바르르 떨리면서 혈압이 떨어져요. 그러면 환자는 의식이 처지고 경련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저희는 보통 바로 제세동기랑 이제 CPR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들은 전공의들이 사실 많이 겪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흔하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우리가 질병 사망률이 암이 1위고 2위가 심장 질환이에요. 3위가 이제 뇌혈관. 물론 심장 뇌혈관 질환은 묶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2위가 심장. 근데 암보다 사실 더 무서워요. 왜냐면 암은 진단되고 여러 가지 치료 과정이 우리가 고민을 하고 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심장은 사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진단되자마자 바로 무언가가 들어가지 않으면 환자는 죽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도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하고 많이 두려워하는 게 심장질환. 응급실 당직 서거나 이럴 때도 제발 오늘 심장 환자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원인은 2위지만 왔을 경우에 더 치명적이다. 그렇죠. 순간적으로 심장마비가 오거든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그 CPR 하면서 심장 혈관을 뚫으러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심장 혈관을 뚫는 시술 빨리 와서 어떻게 그래도 운 좋게 시술이 빨리 들어가요. 근데 그 뚫다가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심근경색이 왔지만 고쳤어요. 골든타임을 잘 지켜서. 그렇다고 해서 몸이 완전하게 완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후유증이 남나요? 보통 후유증이 남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심근경색이 와서 완치가 됐다는 거는 일단 시술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제때 와서 막힌 혈관을 뚫어줬다는 건데, 그 막힌 혈관을 뚫었다는 거는 그냥 뚫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이제 스텐트라는 걸 넣게 되거든요. 스텐트라고 하면 예전에 볼펜 그 스프링처럼 그런 관을 넣게 돼요. 관이 혈관을 지켜주는 거죠. 근데 이 관을 넣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 관은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이물질이거든요. 이물질이 몸에 들어오면 면역 반응 때문에 이 관 안에 노폐물이 또 차요. 그래서 이 노폐물이 생기지 않게 항상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관이 있기 때문에 치료는 됐지만 심근경색이 다시 발병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몸에 이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찌꺼기가 더 잘 끼게 되는 거죠. 맞아요. 심장 스텐트를 넣기 시작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심장 스텐트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는 정말 획기적인 치료였죠. 심근경색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심장 스텐트를 조금만 막혀도 무조건 다 넣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심장 스텐트를 넣으신 분들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면 그게 우리 몸에서는 이물질로 인식을 해서 그거에 대한 면역반응이 또 생긴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심장 스텐트를 넣을 것이냐, 약물 치료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근경색 이후에 나타나는 가장 흔한 후유증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아무래도 심장 근육에 데미지가 왔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보다는 좀 낮은 강도의 운동을 해도 좀 숨이 찬다거나 운동 능력의 감소,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심근경색 예방을 위한 최고의 생활 습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미리 예방해야 되잖아요. 네, 식습관이랑 운동 습관, 이거 두 가지인데요. 일단 식습관은 우리가 혈관에 안 좋은 걸 좀 피하는 게 좋잖아요. 혈관에 안 좋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저는 제일 첫 번째를 가공식품을 꼽거든요. 보통 이제 심장 뭐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저 그러면 야채만 먹어야 되나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편은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드시던 고기는 드시고 대신에 가공식품들을 드시지 말아요. 가공식품들에는 염분도 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먹는 것보다 높고요. 지방도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심장 혈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운동인데, 운동도 대부분 환자분들이 굉장히 강렬한 운동들을 생각하세요. 심장이 많이 뛰어야지 내가 심장이 튼튼해진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땀을 뻘뻘 흘리고 내가 녹초가 될 정도로 해야 운동을 했다고들 생각하세요. 근데 네. 그건 오히려 심장에 안 좋습니다. 심장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심장이 부담을 갖지 않을 정도, 조금 빠르게 걷기나 가볍게 뛰기 정도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지켜보고 있는 40대에서 60대 시청자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건강검진이 이루어져요. 2년에 한 번씩 피검사라든지 건강검진에 본인이 체크하는 것들까지 다 통합해서 내 혈관 나이라든지 심혈관 위험도 이런 것도 나오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환자분을 겪다 보면 그런 것들을 다들 많이들 무시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랑 좀 상담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한테 나타나는 증상들을 간과하지 말고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일단 병원에서 좀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좋다. 그 심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그 심전도, 심장 초음파, 뭐 혈액 검사 이 정도로도 기본적인 건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작은 증상이더라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내 몸에 대한 데이터에 관심을 좀 갖자. 그렇죠.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요즘에 고지혈증 환자도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20대 환자분들도 콜레스테롤 수치 많이 높게 나오는 분 많습니다. 20대가요? 네, 20대도 많고 20, 30대 많습니다. 40대, 50대는 너무나 많고요. 예전에는 뭐 20대면은 사실 피검사해서 콜레스테롤 검사도 잘 안 했어요. 예전에는 피검사할 때 20대한테 콜레스테롤 검사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비만해 보인다 싶으면 이제 같이 검사해보면 많습니다. 많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내장 지방이거든요. 당연히 살이 찌면 당연히 내장 지방이 많아지겠죠. 살이 찌면 올 수 있는 그런 질환이죠. 어찌 보면은 풍요로운 사회에 살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영양 과잉 시대에 올 수 있는 질환이죠. 자, 고지혈증이 왜 위험한지,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이거 외에 다른 위험 요소가 더 많이 도사리고 있는 건지. 원래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세포막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종 호르몬들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성분이다. 근데 이 필수적인 성분이 영양 과잉 시대가 오면서 과잉이 되니 그 과잉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인다는 거죠.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면 거기에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혈관이 원래 말랑말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무언가가 낀다 치면은 뻣뻣해지겠죠. 그 혈관이 뻣뻣해지면서부터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혈관은 우리 몸 전체에 다 퍼져 있잖아요. 네. 어느 장기 하나 혈관이랑 연결이 안 된 곳은 없죠. 근데 이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인다? 그게 특정 혈관에만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혈관에 다 전반적으로 쌓이게 되면 각 여러 장기의 기능들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게 심장이나 뇌혈관이죠. 왜냐면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장 마비가 올 수 있고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뇌출혈, 뭐 뇌경색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뒷목 갑자기 뒷목 잡고 쓰러지거나 그거의 씨앗은 고지혈증. 자, 그렇다면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나올 경우에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을 먹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어때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저희 어머니,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인데 계란 노른자 뭐 이런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왜냐면 콜레스테롤 올라가니까. 근데 사실 그건 좀 잘못된 얘기고요. 물론 기름기가 많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포함되는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를 하면 당연히 콜레스테롤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 혈액에 돌아다니는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먹는 게 바로 혈액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간에서 합성이 되는 거거든요. 간에서 합성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돌아다니면서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 같은 경우는 혈관에 쌓이기도 하고 또 HDL이라는 것도 좋은 콜레스테롤에서 혈관 청소도 해주는데 어쨌든 간에서 그게 다 만들어져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간에서 무조건 많이 만들어내냐. 어느 정도의 비례는 있지만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많이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음식들을 뭐 피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하루에 막 계란 10개, 20개 먹어도 괜찮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하되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고기라든지 그런 거에 섭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몸속에 염증을 생각해야 됩니다. 몸속에 염증이 많아질수록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럼 몸속에 염증은 왜 많아지느냐? 스트레스라든지 그리고 내장지방. 내장지방은 왜 생기느냐? 사실 내장지방도 기름을 많이 먹어도 생기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기름보다는 오히려 탄수화물, 당류 섭취,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면서 내장지방이 쌓이고 내장지방이 쌓이면서 몸에 염증이 생기고 몸에 염증이 생기면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과다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탄수화물 쪽 그리고 체중 감량, 내장지방이 염증을 만들기 때문에 내장지방을 줄여주는 그런 방식으로의 접근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고지혈증이 왜 오는지가 프로세스가 처음부터 쫙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연결이 돼 있네요. 네. 예. 고지혈증 환자에게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은 저는 일단 체중 감량. 일단 몸에 염증이 많아지면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뭐 염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내장지방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내장지방을 줄이면 염증이 줄어들고 염증이 줄어들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덜 만들어낸다. 근데 콜레스테롤도 환자마다 수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체중 감량만으로 해볼 것인가 아니면 약물 치료와 같이 병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고민을 하죠. 체중 감량을 하면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좋아집니다. 염증이 줄어들 테니까요.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기준치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 우리 건강검진 하면은 건강검진에는 130 기준으로 딱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130 넘어가면은 위험 단계, 160 넘어가면 반드시 약을 써야 되는 단계.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저질환이나 이 사람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더 낮춰야 되는 상황도 있더라. 그래서 지금 가장 최신 결론은 담배를 태운다거나 남성분 같은 경우는 45세 이상이거나 이런 위험 요소가 있으면은 130 아래로 낮춰야 되는데 여기다가 당뇨가 있거나 혈관이 안 좋다거나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100 아래 그리고 심장질환을 겪었다면 70 아래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맞춤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으면 더 엄격하다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제일 간과하시는 분들이 당뇨 환자분들이세요. 당뇨가 있으면 최소한 못해도 100 아래 뭐 어떤 연구에서는 70 아래로 조절을 해야 된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 하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뭐 120, 130 이렇게 나오면 괜찮다고 나오거든요. 이제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도 이건 궁금한 건데 저도 고지혈증 약을 먹은 지 몇 년 됐거든요. 근데 이거 습관처럼 이제 매일 먹게 되더라고요. 고지혈증 약은 평생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지혈증이라는 게 유전적인 요소도 있어요. 제가 아까 기름을 많이 섭취한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섭취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는 분도 있고 섭취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안 올라가는 분도 있고 유전적인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더 큰 부분은 생활습관 부분과 내장지방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이제 약을 쓰고 있던 상황이더라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장지방을 좀 줄이고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거고 수치가 좋아지면 약을 줄여나갈 수 있죠.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약을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이거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돼서 맞아요.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일단은 안 먹겠습니다. 근데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노력을 하시면서 이 약의 도움을 잠깐 받고 체중 감량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몇 개월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드시다가 감량에 성공을 하면 약을 줄여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환자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요. 근데 또 그렇게 오해할 만도 한 게
보통 노력들을 안 하세요. 그래서 약을 드시는 순간 약에 의존하는 또 마음이 생깁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제가 처방을 해드리면 노력하시면 끊을 수 있어요 하더라도 약을 먹으니까 조절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안도를 하십니다. 약 먹고 조절되니까 난 지금처럼 살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못 끊죠.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주변에 다 그런 분들이니까 내가 진단받고 약을 먹어야 될 때도 이분 보니까 계속 드시던데 저도 계속 먹어야 되나? 이게 잘못된 오해를 하시는 거죠. 결국은 본인에게 달려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꼭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겠죠? 네네네. 저는 가공식품. 이 가공식품은 가공 과정에서 일반 식품보다 무조건 지방 함량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름을 먹는다 하더라도 어떤 기름을 또 먹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오메가3 뭐 이런 거 이제 몸에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메가6 이런 것들도 요즘엔 잘 아세요. 근데 오메가6가 너무 높으면 또 안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튀기거나 가공 음식을 만들 때 쓰는 기름은 오메가6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오메가6 함량이 높아져 버리면 물론 적정 오메가6는 좋아요. 근데 오메가6가 너무 높아진 비율의 기름을 섭취하게 되면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오메가6 비율이 높은 기름을 많이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그런 오메가6 비율이 높은 기름으로 대부분 만들게 돼요. 콩기름도 오메가6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공식품은 가열을 하게 되는데 이 기름은 또 가열을 하면 발암물질도 생기고 나쁜 성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튀긴 것도 결국에는 뭐 기름에 튀긴 가공식품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라면이라든지 그리고 과자 그리고 전자레인지로 바로 돌려서 먹는 그런 레토르 식품들 고지혈증에는 안 좋은 음식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지혈증 그 위험성을 말씀하고 계신데 만약에 내가 고지혈증인데 잘 모르거나 또는 그냥 뭐 남들 다 있으니까 하고 방치를 할 경우에 어느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이제 심근경색, 뇌졸중, 뇌출혈까지 갈 수 있죠. 갑자기 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간과하세요. 제가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 고지혈증 수치에 정말 다들 신경 안 쓰십니다. LDL이 뭐 190, 200 이렇게 나와도 왜냐하면 증상이 없어요. 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내가 느끼는 게 없습니다. 이 혈관이 진짜 막혀서 심장 근육으로 피가 안 통하거나 뇌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뇌에 혈액이 공급이 안 되지 않는 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경각심을 안 갖는 거죠.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확 막혔을 때 후회할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콜레스테롤은 고지혈증은 불행의 씨앗이다. 이 씨앗을 원천에 잘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고지혈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나 착각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경각심을 제일 못 느끼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특히나 차라리 비만하시거나 누가 봐도 뚱뚱한 상황이면 본인이 조금 그걸 인지를 하세요. 근데 오히려 마르신 분들이 있거든요. 마르신 분들도 고지혈증 수치가 높은 경우가 있어요. 겉보기에는 말랐어도 내장지방이 많거나 올챙이 배라 그러죠. 볼록 나온 그런 체형들도 내장지방이 많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충분히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고지혈증은 유전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꼭 살이 안 쪄도 유난히 섭취하는 거에 비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좀 많이 만들어내거나 LDL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는 게 또 HDL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청소를 못하는 상황도 LDL이 많이 결론적으로 쌓이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LDL이나 HDL의 밸런스가 잘 안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말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를 않으시죠. 그래서 오히려 적절한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의 교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겠네요. 그렇죠. 자기가 임의대로 내 상태를 맞아요. 자만해서 평가하면 안 된다. 검사 결과를 안 믿으시는 거죠. 체중이 나는 괜찮은데 표준 체중인데 왜 고지혈증? 아닐 거야. 이렇게 그냥 부정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부정해서 얻을 거는 없습니다. 자, 환자들이 바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안도한다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맞아요. 어떤 부분들을 잘 실천하지 못하나요? 일단은 먹는 거랑 운동이죠. 뭐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체중 감량을 하려면 뭔가가 바뀌어야 체중 감량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그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의존을 하는 거죠. 누가 이게 뭐가 좋다더라. 그런 부분. 근데 사실은 큰 효과를 보신 분들은 전 잘 못 봤거든요. 민간요법 네. 이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거는 예방 차원에서 자, 콜레스테롤이 내가 아직은 높지는 않은데 뭐 이런 게 이제 예방이 된다고 하니 먹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콜레스테롤이 기준치를 벗어나 버렸다면 그때는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치료를 거부하고 다른 방향으로 목표가 저긴데 계속 빙빙 돌고 계신 거죠. 그런 상황들을 보면 좀 안타깝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삼시세끼는 다 안 챙겨 먹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군것질하는 분들이 맞아요, 맞아요. 그 군것질 하시는 분들은 군것질이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은 가공식품이에요. 우리가 군것질 하려고 요리를 하진 않잖아요. 대부분 이제 과자라든지 그냥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면 쉽게 배달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군것질을 드시거든요. 결국에 이제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를 하면 몸에 염증 반응이 많아지고
할수록 콜레스테롤은 올라간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도 체중 감량하려고 할 때 식사량 줄이지 말라 그래요. 운동을 갑자기 막 하려고 하고 식사량을 갑자기 막 절반으로 뚝 줄이고 그거 못해요. 다들 일하시잖아요. 다들 일하고 가뜩이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밥만 먹고 어떻게 일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도 식사는 그대로 하고 운동하는 것보다도 일단 중간에 뭐 드시는 거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거 먼저 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한 달에 2kg 최소 감량이 가능합니다. 군것질만 안 해도 네. 2kg 감량 가능하다. 맞아요. 군것질만 안 해도 2kg 감량. 그리고 술, 고지혈증이라고 약 드시면서 밤에는 또 술 드시고 그러면 이제 병 주고 약 주고 술도 결국엔 야식이잖아요. 술 먹을 때 또 드시는 여러 가지 안주들 그렇게 하시면은 절대 해결이 안 되죠. 기본적인 부분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 네. 실천을 못하는 게 문제다 이 말씀이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고지혈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고지혈증 자체가 증상이 없다 보니까 다들 방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말 큰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고지혈증이 나왔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적극적인 치료라 그러면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약을 끊고 싶다면 생활 습관을 열심히 하셔야 될 거고요. 그 생활 습관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는 드시는 음식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염증 물질이 쌓이느냐 지방세포가 쌓이느냐 결정이 되거든요. 내가 내 몸에 지방을 축적하지 않을 만한 음식들을 가려서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운동도 몸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콜레스테롤 조절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좀 적절하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정도. 그리고 항상 운동보다는 먹는 게 첫 번째다. 체중 감량이든 고지혈증 관리든 운동보다는 먹는 게 1번이니까 먹는 거에 대한 관리를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